멘토링 특강입니다. 멘토링 특강은 성공하신 분들이 나 이렇게 성공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공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뭐 멘토와 멘티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자리를 오르려고 본인이 지금 열심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재적 멘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멘토링을 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항상 제가 첫 번째 멘토링을 제가 맡는데요. 제가 첫 번째 멘토링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은 제가 과연 뭐 멘토링을 할 자격이 있는가, 뭐 그런 쪽으로는 누구든지 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자기계발 분야에서 또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성공을 가지고는 아직도 의문점입니다.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차지하고라도 이 세상에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성공을 했을까, 그리고 또 평범한 사람들은 어떠한 경로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을 거쳐서 성공을 거뒀을까가 제 젊었을 때부터 제가 관심사였어요. 그리고 어때 취미 활동이었고, 제가 그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여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마이크를 드는 직업도 가졌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것을 같이 논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멘토링 특강을 할 때 저는 이 세상에는 결과를 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러워할 만한 결과를 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궁금해해요. 도대체 어떠한 경로로 저렇게 성공을 거뒀는지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그리고 오늘 또 이 휴티비를 통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소개할 내용은요, 제목이 내 인생을 바꾼 최고의 조언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조언이냐면, 이 세상에서 지금 괄목할 만한, 부러울 만한 결과를 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조언들, 그 조언들 중에 아버지의 조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조언을 받아서 나는 그것으로 인생을 바꿨다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알만한, 그리고 또 이 전 세계가 인정할 만한 결과를 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하는 그 내용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찾아보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처럼 관심이 이렇게 성공에 굉장히 많으면 끝까지 찾아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범위가. 하지만 우리 사업에 필요한 것들로 추려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하면서 저에게 그걸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혹시 조언을 받으셔서 나는 그 조언으로 인생을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계십니까? 예. 어떤 조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조언을 기억하고 계신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생각해 보니까 뭐 뾰족하게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저는 제 자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제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는가라는 생각을 거꾸로 또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이 아이들한테 목표를 관리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주간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것을 달성을 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고, 약속을 해서 그렇게 꽤 오랫동안 하니까 지금 가끔 물어보면 목표는 제대로 하고 있다. 그것도 한 7년 정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하다가 말다가 됐던 것을 지금은 제가 별도로 관리하지 있지 않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내용들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들은 전부 다 부러울 만한 결과를 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마이클 파월입니다. 마이클 파월 하면 저게 누구야? 할 텐데 아마 콜린 파월 하면은 유명할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미 전 국무장관이에요. 예. 국무장관 이 콜린 파월의 아들이 마이클 파월인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미국 케이블 방송 협회 회장이에요. 그리고 자산가로서도 유명하고요. 이 사람이 처음에 콜린 파월이 유명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콜린 파월은 자메이카 이민자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했어요. 그리고 뉴욕 할렘가라고 하면 빈민촌으로 유명하죠. 뉴욕 할렘가에서 살면서 인종차별을 이겨낸 상징적인 인물이 콜린 파월이에요. 인종차별을 이겨내고 미국 국무장관이 됐던 그런 콜린 파월의 아들이 바로 마이클 파월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가 해줬던 이 조언으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아버지는 제게 늘 말씀하셨죠. 나는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데는 관심이 없다. 코트 중앙에서 뛰고 싶다. 누군가 경기에서 이기고 싶다면 반드시 나를 이겨야만 할 것이다. 나는 나의 인종에 개의치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 바로 주도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닌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라. 그러니까 마이너리그에서 뛰지 말고 항상 메이저리그에 뛰는 사람이 되거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지금 자기가 주인공으로서 미국의 어떤 하나의 이 상징이 되는 인물로 나오는데 그 조언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도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라요. 나는 주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이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마 각각의 그런 저는 이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분야에선 내가 주도를 하고 있고 어느 분야에선 내가 따라가고 있다. 보통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더 많으면 나는 주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따라가는 삶이 많으면 주도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이게 좋다, 이게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각각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고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보통 보면 성공이란 단어와 그것이 조금 더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주도하는 삶을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능동적인 삶과 수동적인 삶으로 이렇게 나누겠죠. 그런데 성공과 가장 어울리는 오늘 지금 멘토링 특강의 목적은 성공이에요. 개인적인 성공.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좀 더 어울리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도적인 삶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도적인 삶을 사는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나는 이렇게 하면 주도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것을 대답하는 사람은 몇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알고 주도적인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주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되짚어서 당신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를 이야기해 주는 게 일반 주도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성공학입니다. 이미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되는가,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 이러한 방법이 나옵니다. 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금 여러분 마이클 파월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항상 들었어요. 마이너리그에서 뛰지 마라. 이왕 뛰려면 메이저리그에서 뛰어라. 그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잠재의식 속에 나는 메이저리그에서 뛰어야 되겠다. 주도적으로는 어느 경기에서나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요. 저는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살아온 그 환경,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격,
여러분 혈액형들이 다 있으시고 성격들이 다 있으시죠. 나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어디 가나 앞에 나서가지고 무조건 나는 주도를 하고 있는 성격이다 라고 손 들어보라고 하시면 몇 안 계실 거예요. 예. 그리고 아무리 주도적인 상황이 되더라도 성격을 갖더라도 나설 때 안 나설 때를 다 가리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그렇게 나서는 성격이 많지는 않아요. 그건 천부적이에요. 그런 사람들 몇을 빼놓고는 주도적인 성격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진 못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거기서 이 사람들을 주도적인 사람들을 분석하면서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었더라고요. 다 주도적인 삶을 사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계기를 못 마련한다면 결론은 생각이에요. 결심이죠. 내가 마이너리그에서 이제까지 다른 사람이 사는데 그냥 옆에서 들러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어떠한 인생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끌고 가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어떤 계기가 없는 한 스스로 나의 생각으로 굳혀야 그것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결심을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뭐죠? 시작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을 해야만 뭔가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것이 굳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한 번쯤은 그래 내가 한번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결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에 1996년도에 이것을 접할 때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 처음에 그 사업을 만난 다음에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온 다음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거울 앞에 서가지고. 거울 앞에 서고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스피치 연습했습니다. 무슨 스피치요? 수만 명 앞에 앉아서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그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그 시점에 제가 남들보다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스펙과 자질, 그 다음에 또 뭐 경제력, 경험 그런 것들을 가졌느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머릿속에 그것을 꿈꾸게 했어요. 저는 그게 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나는 당연히 성공하고 나는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 나는 당연히 부자가 될 사람이고 나는 당연히 돈이 많아야 될 사람이고 나는 정말 성공할 사람이야. 나는 내 미래는 막 이렇게 휘황찬란해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요.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매치가 안 되는 사람 태반일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왠지 나보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을 번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안 와. 내가 내 통장에 몇 천만 원씩을 찍힌다는 게 감이 안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감이 안 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이미 상식 속에 그러한 사람들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공자, 부자 그런 사람들은 우리 뇌리 속에 어떻게 고착화가 되어 있냐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돈 많고 그리고 빽 좋고 그리고 아예 정말 이 경험들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뭔가 부자로 갈 수 있는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에 성공이라는 개념이 딱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당신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좋은 말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뭐가 안 돼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거울 앞에 딱 놓고 전신 거울 앞에서 딱 씁니다. 물어봅니다. 너 백 좋아? 백 좋냐고 물어봐요. 스스로에게. 너 가진 거 많어? 투자할 돈 많어? 아니. 너 학력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학력은. 경험은. 성공, 내가 아는 머릿속에 고착화된 걸 다 물어봐요. 전신 거울 속에 있는 나는 그래 100% 그렇다고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매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 부자에 대한 엄두를 안 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저는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에 만났을 때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가치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생각을 저에게도 줬지 않습니까? 그 젊은 저에게도 야, 이거면 수만 명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마이크를 잡고 제가 성공한 이유는 하면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 자체. 그렇다고 제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막무가내로 허황된 꿈을 보고 그 생각을 한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제 인생을 걸었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란 거죠. 그 원리가 저대로만 된다면이었어요. 저대로만 된다면 진짜 저거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대로만 된다면 진짜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이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치 있다고 처음에 제가 판단했던 근거예요. 그리고 나서 22년이 흘렀어요. 자, 그런 본질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비즈슈머의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원리가 살아있고 그 본질이 살아있다면, 저대로만 정말 될 수 있다면, 저대로만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수많은 성공자를 배출해 놓을 수 있고, 그 성공자의, 저는 그거였어요. 성공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커다란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공을 꿈을 못 꿨던 사람들, 엄두를 안 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도구로 꿈을 살려서 그 사람을 여기까지 만들 수 있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즈슈머라는 꿈을 꿨고, 비즈슈머로는 수많은 일반인들, 그러니까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을 주인공을 만들어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건 가치가 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사업의 특성상 어떤 사업이나 초창기에 개척을 할 때는 이것이 다 이미 상용화가 돼 있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야 되니까. 하지만 이 사업의 특성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초창기부터 인내를 이겨낸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가 그런 때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기는 싫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뭔가 특별하게, 그리고 제가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이 좋게 영향을 받는다면 그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 뇌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저는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 그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 제가 조금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이 자체가 너무 저에게는 되게 좋아요. 옛날에 제가 이걸 이게 천성이다라는 걸 언제 느꼈냐면 딱지치기 할 때 느꼈습니다. 예. 전 딱지를 정말 접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에 나가서 내가 이 딱지로 가볼까라고 하면서 막 도움을 받아가지고 막 갈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 이렇게 치면은 안 넘어가게끔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강호에 나갑니다. 강호에 나가가지고 딱지치기로 붙어가지고 다 따먹어요. 제가 다 따먹는데 내 친구가 바보처럼 나한테 다 잃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제가 다 땄어요. 그러면 제가 야,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너 발 이렇게 대봐. 발 대고 이 모서리 부분을 쳐보라고. 그러면은 걔가 잘 못 쳐요. 그럼 여기를 쳐보라고. 그래서 걔가 탁 쳐갖고 넘기면 그래 잘했어. 가만히 생각하면 나중에 그놈하고 붙으면 내가 또 지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기억이 저에게 있어요. 생생히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려줘서 그들이 그렇게 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이 비즈슈머를 만들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주인공이 되고 성공이 되고 인생을 더 낫게 변화하는 것들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된 것이 이게 내재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휴행 컴퍼니를 하신다면 지금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에는 휴행 컴퍼니 사업자분들이 계세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 멘토링 시간에
지방이라 여기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 수도권 전 지역에서 지금 이 멘토링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가장 이 사업을 활발히 정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둘러보세요. 몇 분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비주 슈머로 이 정보를 알릴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 대비 여러분들을 한번 보신다면 이건 메인 중에 메인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메이저 리거가 아니라 메인 중에 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주 슈머의 메인은 여러분들이고 이 사업의 메인은 여러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말 내가 주도적으로 주인공이 돼서 한번 삶을 살아보자라는 그런 결심, 그것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멘토링 때 항상 말씀을 합니다. 반복이 뭘 만든다고요? 기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첫 번째 마이클 파월이 아버지에게 들은 자기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조언이었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인물은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보스턴에 가면 대표적인 맥주 브랜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맥주 브랜드. 우리나라 맥주를 한 대여섯 개 합친 것보다 더 큰 맥주 브랜드가 있어요. 사무엘 아담스라는 맥주 브랜드가 있는데, 이 맥주 브랜드를 만든 이 짐 코흐라고 하는 그 창업자가 있어요. 이 창업자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데 아버지의 조언 중에 바로 산만해지지 마라 라고 하는 조언이었다. 자, 산만해지지 마라고 하는 조언은 뭐냐면 바로 선택과 집중을 뜻합니다. 집중을 뜻하죠. 집중. 이 사람이 이 맥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고민을 할 때 마케팅에 대해 어떻게 그 많은 맥주에서 내가 이길 것이냐, 어떠한 마케팅을 써서 이길 것이냐, 뭐 할 것이냐를 생각할 때 그 아버지가 그랬대요. 맥주 사업을 하려면 일단 먼저 맥주에 집중을 해라. 그것이 자신의 이 인생의 모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만해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최고의 조언, 즉 결과는 집중해서 온다. 여러분, 집중의 의미를 아십니까? 집중. 성공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집중에 대한 이 정의를 많이 내려요. 근데 집중은 열심히 내가 하나에 뭐 몰입하고 뭐 하는 것이 집중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집중일까요? 예를 들어 오전에는 여기에 막 집중을 해요. 그리고 오후에는 여기에 집중을 해요. 야간에는 여기에 집중을 해요. 내 일이 세 가지예요. 이랬을 때는 이것은 집중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100이라고 봤을 때 한 곳에 뭉텅이로 쓸 수 있는 에너지, 한 곳에 에너지를 뭉텅이로 쓸 수 있도록 다른 에너지를 뺏기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집중이라고 한대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말은 만약에 우리 사업으로 빗댄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고개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투잡이야. 플랜 B예요. 플랜 B면 내 그럼 본업을 버리라는 얘기냐? 아니요. 분명히 내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으면 양쪽에 결과를 내려면 양쪽에 집중을 한다라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플랜 B로 하면 플랜 B에 맞는 거기 내가 양쪽으로 분산해서 집중하는 결과를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으로 하면서 어떤 분은 이걸 전업 플랜 A로 해요. A로 해서 풀로 집중하는 그 결과가 안 나온다고 본인이 투덜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분산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 정도의 결과가 다른 사람의 3분의 1 정도만 나와도 내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올인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그것에 나는 안 나온다고 투덜투덜대면서 다른 핑계를 댄다. 그것은 뭐예요? 이 결과와 이것에 갭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집중을 하면 집중한 결과는 집중해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업으로 집중을 해서 뭔가를
내고 싶다면 그 방법을 많은 이들은 집중의 방법을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지금 핫한 최근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집중의 단위는 하루입니다. 원데이, 하루예요, 하루. 그래서 이 하루를 잘 디자인을 하면 누구나 집중의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Simple is power예요. 한마디로 내가 집중을 한다라고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루를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을게요. 내가 이 사업을 플랜 A로 하고 있는데 학습, 이것은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업은 학습 전달 후원이에요. 내가 학습한 것을, 내가 체험한 것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파트너가 됐을 때 그들을 후원하는 사업이에요. 1, 2, 3번만 제대로 되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학습이 필요하죠. 그러면 내가 집중해서 학습할 시간을 미리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춰서. 예를 들어 7시부터 9시, 나는 플랜 A가 있기 때문에 플랜 B로 7시부터 9시까지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난 학습을 하겠다라든지, 또 나는 내가 플랜 A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2시부터 4시까지를 집중적으로 누군가에게 이 사업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한번 삼아보겠다든지, 이렇게 하루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정해놓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의 파트너와 나의 파트너들을 내가 집중적으로 후원하는 시간을 이 시간으로 잡아놓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패턴으로 디자인을 해놔도 바뀌어요. 왜? 여러분 스케줄이 있을 것이고, 교육 스케줄, 행사 스케줄, 다양한 스케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도 바뀌어요. 그런데 잡아놓지 않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하루 종일 앉아있어. 쓸려다닌다고 하죠. 쓸려다니면서 나는 하루 종일 제가 언젠가 직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하루 종일 제일 안 바쁜 사람이 너 오늘 하루 뭐 했어? 그러면 나 오늘 동사무소 갔다 왔어.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오늘 하루는 동사무소 갔다 온 일이에요. 예. 아침에 동사무소를 잠깐 가서 뭔가를 했어요. 그래 놓고 뭐 했어 너 오늘 하루? 동사무소 갔다 왔대요.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뭐 했냐 물어봤더니 인감증명 한 통 띄웠어요. 그런데 걸리는 시간 2분. 하루가 2분 빼놓고는 디자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오늘 하루에 뭐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디자인을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랬을 때는 여러분, 제가 방금 이 첫 주인공을 설명했을 때 주도적인 삶과 끌려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디자인을 하지 않으면 시간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주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시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런 조언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조언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조언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용시키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만약에 이것을 적용하신다면 하루를 내가 한번 디자인을 해보자, 나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보자 라고 계획을 잡아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주인공입니다. 자, 이 여인의 이름은 사하 하셴이라고 하는 런던의 잘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잘 나가는 변호사가 갑자기 커피 사업을 한다고 뛰어들어서 주위에 이 걱정이 많았는데 1995년에 커피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엄청난 커피 회사죠. 그 회사를 세워서 지금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CEO예요. 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인생의 최고 아버지에게 받은 조언은 이렇답니다. 본인이 변호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버지가 다가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뭐 굳이 종교가 그렇게 크리스찬이라 하늘에 맡겨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결과에 집착할수록 지치게 됩니다. 사람은요. 결과에 집착할수록 지치게 되는 이 얘기,
너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결과는 그 뒤에 맡겨라라는 뜻이에요. 결과예요. 그냥 이 이야기가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이야기가 됐대요. 그 전까지는 항상 결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여러분 미래를 통제할 수 있으신 분, 나의 미래를 지금 통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발생될 걱정을 지금부터 하는 사람 제 주위에 많아요. 친한 사람 많아요. 자기가 통제도 못할 거면서 지금부터 걱정을 해요. 그러지 말고 지금 현재 나는 열심히 뭐만 해라?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 사업에 굉장히 잘 맞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씨앗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너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에서 어떤 씨앗에서 꽃을 피울지 모른다. 그것은 너는 어느 씨앗에서 모두 다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나는 도울 뿐이고 내가 열심히 할 뿐이고 그 꽃에서 씨앗이 뿌리는 것은 하늘에 맡겨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운명론자인 것 같기도 하면서 그런데 그 말이 그래 내가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면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자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까지 커다란 회사를 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 사람도 하루예요. 하루의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단 이거는 했대요. 하루가 끝나는 시간에 자기한테 물어봤답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 물어본 습관이 오늘의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루가 끝나는 시점에서 물론 자기 자리에서 잠을 자는 시간이 됐을 거고 일기를 쓰는 시간이 됐을 수 있고 그 시간에 너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느냐? 라고 물어보는 습관이 저는 오늘의 이 성공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휴행컴퍼니에서 지금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건 내가 통제를 못합니다. 거기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오늘 하루를 디자인해서 하루를 계속 해 나가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씨앗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시는 파트너분들이실 거 아닙니까? 어느 씨앗에서 꽃이 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스스로 막 다지고 또 다집니다. 매일 하루를 마감하면서 나한테 질문을 꼭 던져야 되겠다. 너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라고 하는 말이 그게 좋은 말일 수도 있고요. 별로 안 좋은 말일 수도 이게 피해가는 말일 수도 있는데 희망적으로 보면 오늘 어쩔지라도 내일은 또 다른 시간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해내려고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없어요 지금. 자,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조언을 받았다. 이 잡스는 전 이 조언을 들으면서 정말 굉장히 깊은 철학이 담겨져 있는 조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펜스 뒤를 칠하라. 정비공이셨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데 항상 잡스와 뭔가를 할 때 사람들은 펜스라고 하면 이렇게 구조물이죠. 앞에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울타리로 보면 저쪽에서 밖에서 보는 그 부분만을 칠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진짜는 그들이 안 보이는 펜스 안을 제대로 칠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이 스티브 잡스가 저는 이러한 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오늘의 애플을 만들고 뭔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 사업을 하는데 저 사람은 먹고 살만한데 이 사업을 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르죠. 다 다르고 부자라고 해서 어떤 분들이 저 사람은 진짜 막 부자인데
잘 살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의 뭔가의 성취를 얻었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고 다른 것을 도전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성공을 거둬가지고 갑부가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애플은요 스티브 잡스는 이미 28살에 자산이 1조가 넘었어요. 애플은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에 애플을 도전하고 또 아이폰을 도전하고 수없이 뭔가를 도전할 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도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러한 삶이 이렇게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하는 삶 자체가 너무 가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잡스에게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조언, 항상 뭔가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앞을 칠할 때 너는 뒤까지 신경 써서 칠해라. 이것은 뭐냐면 진정한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진정한 노력.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자기가 뭐 하는 척하면 자기는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알아요. 그러면 진실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생각을.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자기가 혼자 있을 때나 혼자 생각할 때나 완벽할 수 있을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겠다. 누구나 조금씩의 자기 기만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면 마음속에서도 아까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결과를 순응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예를 들어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 척을 했는데 진짜 자기 마음속에는 펜스 앞만 칠하고 뒤는 안 칠하고 있어요. 안 칠하고 있다면 진짜 여기서 나오는 결과를 순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순응하지 않고 뭐죠? 계속 더 높은 것을 순응이 안 된다고 자꾸 핑계만 대요. 자기가 펜스 뒤를 칠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저는 진실한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펜스 앞을 칠하고 계신지 아니면 뒤까지 열심히 칠하고 계신지 한번 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자, 그 다음은 우리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괴짜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어요. 리차드 브랜슨 버진 회장이에요. 괴짜 억만장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들었던 아버지의 조언은 말은 줄이고 더 들어라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인생의 모토가 됐대요. 우리는 관계 형성을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렇죠? 관계 형성을 해 나가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정말 고수면 고술수록 잘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하시면 아냐면 어떤 사람과 내가 마음을 주고 친해졌는지를 보면 알아요.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진짜 마음이 주고 친해졌냐면 내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는 사람하고 마음이 만나기만 하면 내 얘기 안 듣고 자기 얘기만 맨날 하는 사람은 그냥 왠지 그 성공률 그러니까 친밀도에서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는 거의 100% 같아요. 누구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하고 관계 형성이 잘 맺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수는 잘 듣는다 하는데 도대체 방법이 뭐냐? 여러분 방법 잘 모르겠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나면 만약에 고수 대 고수가 만났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고수 대 고수가 만나면 침묵일 거 아닙니까? 그럼 고수는 도대체 만나가지고 처음 만나서 관계 형성을 하는데 분위기 어색하고 그러면 관계 깨려고 말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고수들은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하고 자기가 듣게끔 하는 기술이 도대체 뭘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질문이에요.
고수들은 관계를 형성하는 생산적 질문을 잘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적인 말들이 막 나오게끔 하고 자신을 뽐내게 하고 과시하게 하고 하면서 말하면서 즐겁게 만드는 질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를 형성하는 질문.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그 전문 분야를 모르면 그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전문 분야 얘기를 하는데 얘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신나서 얘기할 수 있겠죠. 또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것을 잘 들어주는 거죠. 잘 들어줘. 그리고 그런 것이 뭔가 없다면 어떤 주제를 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실 때 이 질문을 하실 때 이거는 주의하셔야 될 사안, 절대 호구조사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신문하듯이. 그리고 질문을 할 때 상대방에게 평가를 한다는 식으로 질문을 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완전히 나쁘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나는 다 알아, 이미 다 아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을 때 상대방은 오히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그 다음이 반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신나게 얘기하는데 물어봐 놓고 그건 잘못됐고 내 생각은 그래 놓고 그걸 갖다 뒤집는다든가 해버리면 질문이 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 묻고 자랑하게끔 하고 그의 생각을 물어놓고 그리고 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걸 경청이라고 하죠. 경청의 기본 베이스가 뭐죠? 지금 여러분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 많은 분들 중에서 저의 눈에 팍 꽂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막 애정이 팍팍 꽂혀요, 그분에게. 네, 정말 막 진짜예요. 여러분들 강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저분은 막 진짜 뭐라도 사드리고 싶어. 막 밥이라도 사드리고 싶어. 어떤 분일까요? 제가 무슨 말 할 때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시는 분한테는 막 애정이 꽂혀요, 그냥. 네, 막 진짜 반응을 약간이라도 해주시는 분한테는 막 꽂혀요. 이게 경청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뭔가의 리액션을 해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청이에요. 그럼 상대방은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이 앞에서 강의를 이렇게 하고 왜 처음에 특히 초보 강사들 있잖아요. 이렇게 달달달 떨고 있는데 무슨 말 했는데 이러잖아요. 막 신이 나서 그때부터 강의가 엄청 잘 풀려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해주신 분을 막 진짜 끝나면 커피라도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초보 강사 시절에 정말 오죽했으면,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 친구들을 이렇게 앞에다가 해놓고 야 제발 내가 얘기할 때 이것만 해줘, 딴 거. 그래놓고 그걸 직접 제가 이제 강의 코칭할 때 그게 얼만큼 중요한지를 직접 테스트를 했어요. 강의를 할 때 움직이지 마. 아무도 움직이지 마. 만약에 여러분 제가 강의를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저 3분 지나면 말 막혀요. 그 다음부터 말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원 다 자 우리 그냥 연습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여기서부터 모든 분들이 조금만 귀찮으시더라도 그냥 까딱만 좀 해주세요. 예, 까딱 이렇게. 자, 관계를 형성하는 생산적 질문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이미 끝나버려. 그때부터 제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말이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제 모든 능력이 여기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다른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D 클래스면 어느 클래스와 뭔가를 하고 싶냐면 나는 100이면 100 D 클래스죠. 벌써 이미 여러분들이 제 마음 뺏은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의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가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리액션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분들은 그냥 문을 나가는 순간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기술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사업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습관을 갖는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이 잘 들어라 하는 이 말을 줄이고 잘 들어라 하는 기술, 이 질문을 해서 기술. 여러분 이 강의 듣고 이제 바로 가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약간 쑥스러워요. 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거 계속 하다 보면 진짜 괜찮습니다. 정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딱 답이 나와요. 예.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분은 신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잭 에르윈이라고 하는 이 창업자인데, 아리엘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조언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변화는 상수다. 이 상수의 뜻이 뭐냐면요, 컴퓨터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만들 때 변하지 않는 수를 상수라고 해요.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변수의 반대말이 상수예요. 한마디로 변화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거를 하든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산 정상에 올랐다면, 정상에 오르면 그 다음에 할 게 뭐 있습니까? 내려갈 게 있어요. 계곡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계곡에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너의 인생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수시로 올 것이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과 절망, 이 두 가지는 어떤 것도 규칙이 없다는 거죠. 행복하다고 해서 끊임없이,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강의를 끝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 중에서 제 머릿속에 탁 꽂히는 게 있어요. 행복은 양이 아니라 빈도다. 다시 한번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행복이 세고 약하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자주 발생하느냐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을 좌지우지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맞다, 이거다. 제가 그 순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책을 쓰려고 옛날에 다 적어놨다가 시간 없어서 못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 행복과 절망에는 어떤 것도 규칙화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행복하더라도 이 행복의 시간이 바로 1분 뒤일 수도 있고 2분 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여성분들하고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강의를 많이 했을 때 어떤 강의를 제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번 했을 때 막 절반 이상이 펑펑 우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다음부터 그 강의는 제가 못하겠다 싶어갖고 못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여성 시의회에 제가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강의를 했을 때 자신의 삶을 찾아라라는 주제였어요. 자신의 삶을 찾아라. 그게 뭐냐면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은 가족도 다른 사람이고 나 외에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행복에다가 자신의 행복을 기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특히 어머니라고 하는 그 분들의 그것이 삶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그것이, 예를 들어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녀를 위해서 삶을 바치고 살았는데, 진짜로 이 자식이 잘 됐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삶을 마감할 때 당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진실로 물어봤을 때 퀘스천 마크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것이지, 누군가를 잘 되게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 가족을 잘 되게 하고 자기 지인들을 잘 되게 만들고 하는 것은 참 좋으나, 그들이 잘 되게 하는 것에 기대해서 내가 느끼는 성공은 아주 짧다는 거예요. 빈도수가 작은 거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신의 삶을 찾아서 행복의 빈도수를 높여야 된다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럴 때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업은 천천히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요요를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요요가 뭡니까? 내렸다 올렸다 하는, 바로바로 올렸다 하는 요요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천천히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해요. 느끼지 못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어요. 나는 갑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뭐가 끊임없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요요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번 달, 다음 달, 이번 달에 성과가 좋았다가 다음 달에 성과가 안 좋았다가 왔다 갔다 얼마든지 내가 지금 계곡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계곡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계곡에 있기 때문에 정상을 갈 수도 있는 거죠. 정상에 항상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 내려갈 때도 있다는 것을 당연히 상수다, 변하지 않다, 저는 확정이다라고 아예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에 절망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많이 벗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 빈도수가 폭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점점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으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뭐가 작아질까요? 이 폭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요요로 따지면 그 끈이 작아져요. 이 아래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저 아래서부터 출발할 때는 요요가 1m 단위로 요요가 진행이 됐다면 점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는 그 끈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엘리베이터가 많이 올라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 사업으로 따지면 처음에 매니저나 뭐 수석 이하 이렇게 갈 때는 매출의 등락폭이 크더라도 크라운 이상 됐을 때 매출의 등락폭이 있어도 크지 않다는 거죠.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이 등락폭, 요요의 폭을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사업이 우리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요요, 그리고 꼭대기 이론은 제 33가지 태클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33가지 태클은 뭐냐면, 꼭대기 이론은 꼭대기에 올랐다고 싶으면 다른 꼭대기를 쳐다보지 않으면 내려갈 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대기에 딱 올랐으면 딱 하고 저쪽 봉우리를 딱 보고 더 높은 꼭대기를 딱 바라보는 순간 목표가 생기는데, 꼭대기에 올랐다는 거에 도취되어 있는 순간 내려갈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꼭대기 이론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가 제일 중요하다. 성취했을 때 바로 다른 꼭대기를 쳐다보지 않으면 내려갈 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꼭대기를 성취할 때 다른 꼭대기를 보게 되면, 더 높은 꼭대기를 보게 되면 또 다른 도전이 생기고 그 성취가 또 하나의 이 디딤돌이 된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맨날 꼭대기 쳐다보고 맨날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또 곤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비유죠. 비유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당신 하고 있는 것이 명분이 뭔데, 가치가 뭔데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SIS에서 제가 4가지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명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가치와 명분과 그런 걸 느낀다면 꼭대기를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꼭대기를 쳐다봐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데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끔 만드는 데는 이것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다른 목적, 이런 어떤 것도 제 마음속에 있는 명분을 흔들지 못해요. 어느 순간이 와도. 왜 사람이라고 정말 힘든 순간이 없겠습니까? 이 성공한 사람일수록 힘든 순간이 가장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최고의 4번 타자, 최고의 타자가 가장 많이 삼진아웃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골프 세상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이 가장 볼을 많이 잊어버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과정을 많이 했는데 비즈니스로 이것을 접목을 시키자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마 우리 비즈슈머하고 우리 휴앤컴퍼니 가족분들은 그것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의 성취의 등락폭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올바른 일이고 정말 명분 있는 일이고 뭔가 내가 한번 이런 고통을 함께 이겨내서 꼭대기를 갈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휴엔 컴퍼니를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비즈슈머 시즌 1을 우리가 마감을 하고 시즌 2를 준비하는 때 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조언들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많이 던집니다. 나도 이래야지 라고. 완벽한 존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고, 오늘 여러 가지 이러한 이 중심에 서야 된다.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 그리고 산만하면 안 된다. 집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당신은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했는가로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은 어느 씨앗에서 꽃이 필 줄 모른다. 그리고 펜스 뒤를 칠하는 나의 진정한 노력, 말은 줄이고 경청하는 그러한 조언, 그리고 마지막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변화, 행복과 절망은 규칙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시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저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흘러갑니다. 안에서는 신이 나 있고요. 왜? 그래. 내가 준비하는 비즈슈머 시즌2로 또 여러분들이 이걸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지치기를 아주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막 생각이 막 샘솟음 치니까 마음속에 1분 1초를 쓰는데 너무 가치 있게 지금 쓰고 있어요.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세상을 바꾸고 정말 여러분들의 개인의 성공과 또 우리 리더분 중에서 한 분이 잘 얘기하시는 거 있죠? 그게 제 머릿속에 또 꽂혀 있어요. 집단의 성공. 집단의 성공을 이룰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